코로나19 사태 여파에다 높은 인플레이션,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당국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다 높은 인플레이션,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2020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6.9% 성장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각 집계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1.0%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1분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다고 CNBC 방송과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국방 지출은 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 이어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한 것도 경기 둔화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자체의 건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날 수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저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 구매자 실질 최종 판매는 연율 2.6% 증가해 오히려 지난해 4분기 1.7%보다 개선됐고 1분기 소비자 물가가 7.8% 급등하고 연초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했는데도 미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0.7% 증가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에 대해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 사이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각각 개최하고 안보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에서 22일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 달 10일임을 감안하면 역대 최단기인 한국의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만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2일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24일께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상호 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미국은 전 세계 50곳이 넘는 나라와 함께 개방과 자유 등을 골자로 한 미래 인터넷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국 간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미국은 전 세계 50곳이 넘는 나라와 함께 개방과 자유 등을 골자로 한 미래 인터넷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콜롬비아 등 미주 국가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총 50곳이 넘는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연결성과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향유와 근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단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선언 참가국 간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의 활발한 민주주의적 절차 참여를 증진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력하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언에서는 일부 독재 국가의 인터넷 접근 제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부인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이 심각한 도전으로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자국과 해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인터넷 뉴스를 검열했으며 정당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인터넷 정책에서 위험한 새로운 정책을 선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 중심 언론 유락티브는 이번 선언에 한국도 참여하리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참여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선언 참여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다 감안하면 미국 인구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 면역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 PBS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미국은 팬데믹 단계에서 벗어났다면서 즉 하루 90만 명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지도 않고 수만 명의 병원 입원과 수천 명의 죽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전염병이 낮은 수준에 있다며 이 나라가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의 상황을 본다면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국 성인의 60%, 어린이의 75%가량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인구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를 두고 결과에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거의 2년 반 동안 이 바이러스를 겪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염됐던 이들과 백신, 바라건대 부스터를 맞은 사람들을 합하면 미국 인구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 면역을 갖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무증상 확진 사례 등을 두고 우리가 감염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세고 있다고 사실상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검사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거론하면서 중앙에 보고되지 않는 감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악화하면 델타 변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헤바 모스타파 병리학과 조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진자 2천여 명의 임상 샘플을 비교 분석한 끝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 비교해 중증도가 낮긴 하지만 일단 입원할 정도로 악화되면 비슷한 수준의 집중 치료를 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두 변이가 공존했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 사이 오미크론 감염자 1,119명과 델타 감염자 908명의 체내 바이러스 양, 중증도와 함께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임상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처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델타 감염자보다 상태가 악화할 확률 자체는 낮았습니다. 샘플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 사례 중 입원을 요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는 3%, 델타의 경우는 13.8%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상태가 악화해 입원하게 되면 두 집단 모두 산소 보충 치료를 비롯해 비슷한 강도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중 67.6%가 산소 보충 치료가 필요했고 델타는 73%가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오미크론 입원자 17.6%가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델타의 경우는 25.4%였습니다.
두 변이 감염자의 체내 바이러스 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 추방 정책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이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국경 정책 중단 절차를 2주 동안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어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 재차 심리를 열고 바이든 정부가 공지한 해당 정책 중단일인 5월 23일 이후까지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42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은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하고 즉시 추방됐습니다. 때문에 보건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이민 정책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이달 1일 국토안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따라 5월 23일부터는 42호 규제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은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이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천만 명, 규모로 따지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천만 명, 1조 7천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 약 1천만 명이 연체 혹은 채무 불이행 상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하고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비율이 12.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당국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제노리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 26일 전철, 버스, 통근열차 등 대중교통과 터널, 다리 등 유료 도로를 망라해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과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패널을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시경과 협력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리버 회장에 따르면 전철, 버스, 통근열차 무임승차와 통행료를 내지 않는 등으로 올 한 해 MTA가 입을 손실은 약 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 감소로 인한 운임 수입 급감으로 적자에 처한 MTA의 큰 손실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무임승차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MTA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철 무임승차는 전체의 3.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무임승차 비율은 12.5%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급증에 대해 일정 부분 팬데믹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승객 3명 중 1명이 무임승차를 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습니다.
리버 회장은 무임승차는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뉴욕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정신적인 위협 행위라며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의 자료 제출을 따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하루 $10,000의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맨하튼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0,000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심 판사는 벌금 판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류를 제대로 찾아봤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같은 결과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0건 감소한 140만 8천 건으로 1970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록인 22만 5천 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린다이 뉴욕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퀸즈 베이사이드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미화 개선 작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원실은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등 청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신고를 접수한 뒤 뉴욕시 위생국과 노숙자를 위한 커뮤니티 고용 프로그램 연합 등에게 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길가에 쌓인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꺾는 것으로 보다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필라 한인회와 공동으로 필라 한인회 창립 50주년과 필라델피아 영사사무소 개소를 기념하기 위한 코리아 인 필리 한국문화 행사를 오는 30일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단 등이 출연해 한국 전통무용과 한복 패션쇼, 태권도 시범 등 공연과 5km 걷기 대회, 붓글씨, 다도, 전통공예 등 8개 문화체험 부스, 그리고 한국 음식 트럭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주도하에 변경했던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의 명칭을 기존 명칭인 타판지 브릿지로 재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하원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타판지 브릿지 명칭 재변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마이크 라울러 의원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다리 명칭 변경은 매우 일방적이었고 기존 명칭이었던 타판지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타판지는 허드슨강을 끼고 살던 원주민 동네 이름인 타판에다 네덜란드어로 바다라는 뜻의 지를 붙인 겁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